1890년대에 들어 이 소박하고 봉건적이었던 사회는 일본 군국주의의 급속한 팽창 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은 끝내 한국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크기의 국토를 가진 이 나라에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러나 여름의 혹서와 겨울의 혹한이 교차하는 지극히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의 농경 생활로 단련된 민족이었으며 그래서 36년간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저항심과 민족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순회들이 모여 지구상의 많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 한국의 장래는 다른 몇몇 나라의 문제와 함께 단 한 줄의 각주로 처리됐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때가 오면 일본 식민지들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945년 여름 동서진영 순회들 간의 협상이 경색되고 소련군이 동유럽 국가들을 휩쓸자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일본이 미처 항복하기도 전에 서둘러 소련에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공동 점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자 미군과 소련군은 한반도를 그들이 합의한 대로 나누어 점령했습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은 그들의 끈앞을 김일성을 앞세워 그곳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미국은 정치 집단 간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혼란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갈망했던 남한의 모든 정치 집단들은 그들이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1948년에 미 점령군이 철수하자 한국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손으로 나라를 꾸려가기 시작했고 그 후 이승만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지탱해 준 것은 그들의 소규모 군대와 미국의 무기 원조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그들에게 전차나 중포와 같은 쓸만한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38선 이북의 소련군은 병력 철수에 앞서 전차와 항공기와 중포들을 김일성에게 제공했고 13만 5천 인민군은 그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발뺌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들이 북한의 군대에 침략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On June the 25th,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군대는 불시에 38선을 넘어 남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김일성의 군대는 입군의 방어선을 거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돌파했습니다. 서방 세계 국가들, 특히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대한 열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소련이 혹시 서방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린 후 유럽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자극된 트루먼과 그 밖의 미국인들은 북한의 남침이 공산권의 세계 적화 음모의 일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모스크바의 귀염을 받는 졸개라는 걸 워싱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이 그 침략 행위를 명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 동조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싸울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스탈린은 명령도 동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싱턴은 북한의 남침을 중국에서 모택동이 미국의 수하 세력을 몰아낸 사실, 그리고 베를린과 중동에서의 스탈린의 무력 시위 등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우방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련의 이런 기습 행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강요하는 노예 생활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려면 희생도 크다는 걸 우린 압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안보이사회 회원국들은 미국이 유엔을 대표해서 침략자를 몰아내도록 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명장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군은 미국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을 마무리 지을 듯한 기세로 한반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군대의 남진을 방해하는 것은 국군이 아니라 사실은 지형과 피난민들 그리고 보급 지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민간인들과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을 점령한 공산군의 가장 큰 실수는 공포 분위기 조성과 집단 학살이었습니다. 그들의 횡포가 시작된 지 몇 주 만에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 7월 초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전투 장비도 부실한 21 보병연대 1대대 소속 403명의 병사들은 일개 지원포대와 함께 한국으로 공수됐습니다. 스미스 기동대라는 즉흥적인 이름은 그들의 대대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남쪽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산으로 이동됐습니다. 거기서 공산군을 저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들은 이제 김일성의 막강한 탱크 부대와 만나는 씁쓸한 영예를 누리기 위해 방어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맥아더가 한국으로 보낸 그 최초의 부대는 규모도 적었고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도 돼 있지 않았으며 공산군을 막아야 한다는 정신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기동대의 패배와 퇴각은 그 후 7월 말까지의 전투 형태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8군의 지휘를 맡은 텍사스 출신의 작달막하고 대담한 월튼 워커 장군은 자신이 계속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서둘러 공수되어온 부대들은 훈련도 돼 있지 않았고 무장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전투에 투입돼서 차례로 비참하게 패했습니다. 씁쓸한 질문들이 점점 더 많이 제기됐습니다.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있는가? 이승만 정권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미국이나 유엔이 그 정권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군과 국군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자 사기와 희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후퇴를 계속한 미군과 국군은 1950년 8월 초순 한반도 남동쪽의 아주 작은 고립 지역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군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된 미 육군은 치욕적인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참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미 8군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 공산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국군은 전쟁 초기에 몇 달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총을 잡을 수 있는 한국 남자는 모두 징집돼서 2~3시간의 기초 교육만 받은 후에 저지선에 투입됐습니다. 그 방어 전투에서 국군의 희생이 엄청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커의 군대가 저지선을 사수하고 있는 동안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보급품과 원군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후 계속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지가 됐던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대규모 전력 감축으로 2선에 물러나 있던 함정들이 서둘러 다시 1선에 복귀했습니다. 미 의회는 공산권이 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비상징집 확대 조치도 승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8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 계속됐으며 미군의 후속 부대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저지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영국은 2개 여단을 파견했고 터키와 캐나다는 각각 1개 여단을 보냈으며 프랑스, 이디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 개 나라도 각각 1개 부대씩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김일성의 군대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긴 이승만의 산산조각난 정부를 어떻게 하면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떠받쳐 줄 수 있느냐로 고심했습니다. 그 최초의 며칠간 공산군의 완전한 승리를 저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극동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공군력이었습니다. 지상 통제나 첩보 활동에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그들은 적군도 죽였지만 피난민들이나 국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 보급로나 이동하는 병력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은 공산군의 남진을 끔질기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상군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지상군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음 그는 휘하 부대들의 훈련이나 전투 준비 태세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싸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한국 소녀들이 모두 영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아줬죠. 영국군은 낙동강 방어전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처했을 때 도착해서 전세를 호전시키는 데 얼마간 기여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뛰어난 몇몇 육군연대와 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어선의 어느 지점이 북한 공산군의 공격에 밀려 뚫리려 할 때마다 유일한 방책이 돼준 것은 저 유명한 소위 긴급 기동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포화력과 공군 화력을 공산군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군 항공기들은 이제 한반도 전역의 공산군을 가차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29 전략 폭격기들은 매일 출격해서 저들의 보급로를 난타했습니다. 전국의 철로망과 도로망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폭격됐습니다. 양측의 화력으로 한국의 땅은 깨지고 뭉개지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머지않아 온통 황무지로 변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워커 부대는 여전히 그들이 열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9월 초에 이미 미군은 수적으로는 물론 화력 면에서도 북한 공산군을 월등히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공권과 제해권도 여전히 연합군의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지구를 공격하는 동안 김일성의 병력은 약 7만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워커의 군대는 14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적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침략군은 여전히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의 그 10주 동안에 치러진 한국군과 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연합군은 한반도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패는 모면했으며 그것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고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벌려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과 피를 바치는 도리밖엔 없었습니다. 38선을 넘어와 서울을 빼앗은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은 1950년 8월에 이미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남의 좁은 지역만이 아직 유엔군과 국군의 손에 남아 있었고 그들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한반도 서해안의 대부대를 상륙시킨 인천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우선 병력이 부산에서 교두보까지 220km에 달하는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자체는 육해 공군 합동작전에 적절치 못했습니다. 항구의 진입로는 섬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간만의 차가 자그만치 9m에 달해서 해안에 상륙하려면 병사들은 먼저 안벽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메가더의 상륙 계획을 듣기 위해 워싱턴에서 일본으로 날아온 합동참모들과 상륙작전 전문가들은 모두 그 계획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완곡한 꾸짖음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인천에 상륙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인천 상륙은 메가더의 걸작 중의 걸작이었습니다. 사전 보안 유지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북한 공산군은 아무런 정보도 잊지 못했고 상륙 전 함포 사격이 시작된 후에도 병력을 전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9월 15일 동틀 무렵에 메가더는 기함의 브릿지에 올라 그 위험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작전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해군력과 공군력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공격에 선봉에 선 제1해병사단은 인천항 입구에 위치한 월미도를 공략했습니다. 그 섬을 점령해서 12시간 후 주력 부대의 상륙이 시작될 때까지 그곳을 지키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그 섬을 공격한 것은 1950년 9월 15일 새벽이었는데 약 2시간 후에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부분 구를 파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우린 불도저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폭약을 던져넣어 폭파시켜버렸죠. 2개 공격 중대가 고지대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5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죽인 적은 400명 이상이었고 포로도 거의 300명이나 잡았습니다. 또 굴 안에서 얼마가 더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 쪽 희생자는 다 합쳐서 17명이었습니다. 월미도를 손에 넣은 미군의 다음 단계 작전은 인천 자체의 세 지점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시작하려면 먼저 바닷물이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긴장에 쌓여 한나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륙 주력 부대는 저녁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공산군 지휘부는 아직 마비된 상태였고 방어도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해병들은 해안에 안정된 위치를 확보했고 메가더는 그의 큰 도박이 성공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미군과 국군 병사들은 인천 시가를 가로질러 서울을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고 적의 저항은 간헐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해안에는 후속 부대들이 속속 상륙했습니다. 인천이 연합군 손에 넘어가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도망친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의 복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들과 미 7사단은 동쪽과 남쪽으로 교두부를 넓히면서 2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8군이 낙동강에서 치고 올라오기만 하면 승리는 연합군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연합군의 상륙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상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인천 상륙이 성공한 후에도 닷새 동안이나 저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공산군은 계속 우리보다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 상륙이 성공하고 닷새가 지난 후에야 워커의 8군 병사들은 낙동강을 건너 북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그들의 발 아래 힘없이 짓밟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한 마을을 통과했고 거기서 40-50km쯤 더 전진해서 마침내 인천에 상륙한 병력과 만났습니다. 해병들은 곧 한강을 건너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공산군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는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I think we were the first ones into Seoul. 우리 부대가 아마 서울에 제일 먼저 진입했을 겁니다. 하는 지시를 받았죠. 그건 물론 At a little ceremony on September 9월 29일에 맥어덜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다시 이승만에게 넘겨주는 작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Syngman Rhee's people 이승만의 국민들도 이제 폐허가 된 저들의 도시에서 그 동족 상잔이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모두 전선으로 손을 등 뒤에 묶인 채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살당했던 거죠. 서울로 전진해 오다가 대전에 있는 이 형무소 자리의 우물을 들여다보게 된 유엔군은 그 안에서 471구의 민간인 시체를 발견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 몇 주 동안 남한 전역에서 발견된 수천 구의 민간인 시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산군 점령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삶과 죽음의 시간은 이처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난 눈 밖으로 나와 있는 한 쌍의 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그 사람은 즉사하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눈이 내려 쌓였고 그가 마지막 숨을 쉰 자리만 녹아 구멍이 생긴 거죠. 그의 손은 눈 밖으로 살짝 나온 상태였고요. in the last days of 9월 하순에 미 8군 부대들은 남북 간의 경계선이었던 38선 바로 아래까지 나아갔고 그들의 전진은 승리의 행진이 됐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던 주민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완전히 쫓겨갔지만 유엔군이 거기서 멈출 경우 완전한 승리가 보장될 것인지는 미지수였습니다. 38선에서 진격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신중론도 대두됐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더 큰 보상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담하게도 당시의 상황을 이용했어요. 천만에 나는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야 라고 그는 공언했죠. 정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워싱턴의 경고를 그는 완전히 묵살했던 겁니다. 적의 수도 평양은 10월 19일에 점령됐습니다. 맥어더의 군대는 평양을 지나 압록강과 중국 국경을 향해 곧바로 전진했습니다. 평양은 유엔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여실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폭격으로 북한의 수도는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유엔군 병사들은 짧은 가을이 겨울로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공 국경을 향해 불모지를 행군하는 지상군 병사들에겐 북한의 겨울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맥어더의 부대들은 넓게 배치돼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8군은 반도 서쪽에서 전진했고 10군단은 묘향 산맥을 지나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맥어더와 그의 참모들이 의회의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11월 초에 제1기갑사단이 받은 불시의 공격과 피해를 가볍게 보아넘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적이 중공군 같다고 지적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공격은 곧 시들해졌고 그 보고들은 무시됐습니다. 유엔군 지휘관들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의 부대를 주둔시키는 문제와 나머지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데 따른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압록강에 다다른 유엔군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추수감사절에 유엔군은 아직 북한 땅에 있었고 병사들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칠면조 요리를 먹었습니다. 산속에 중공군이 있다는 보고가 잦아지면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난 그들에게 소속 부대라든가 그 밖의 상식적인 사항들을 질문했죠.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들은 중국 남부에서 왔다고 대답하더군요.
한반도 동북부에서는 제1해병사단이 얼어붙은 산악지대로 뚫린 좁은 도로를 따라 장진호를 향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중공군 부대들과 간헐적인 소규모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지휘관들은 여전히 그것이 전세를 역전시킬 만한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솜바지 저고리를 입은 중공군을 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해가 지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결론을 내리더군요. 우리는 상당한 피를 흘린 후에야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의 세계 지원부대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경은 인도 대사를 통해 워싱턴에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결국 중공인들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전에선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중공은 대부분 그들의 오랜 내전에서 싸웠던 사람들로 구성된 약 20만의 소위 지연병 부대를 미국의 첩보망과 공중정찰을 피해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시켜 북한의 산악지대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맥어더와 그의 참모들이 중공군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But the shock 11월 25일에 시작된 그들의 첫째 번 대규모 공세의 충격은 그래서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작전은 군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군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간선도로는 피해서 좁은 도로나 산길을 이용했습니다. 발견된다 해도 큰 부대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죠. would be a smaller target. 한반도 동북부의 눈 덮인 산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미 제10군단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7사단 소속 부대들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장진호의 제1해병사단은 1년에 뛰어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새 완전히 고립돼 있었고 160km나 떨어진 동해안으로 열린 길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만큼이나 그들을 괴롭힌 것은 추위였습니다. 우리 병력은 15,000이었고 중공군은 12만이었죠. 따라서 승패는 처음부터 가려져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우린 12,000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한 덩어리로 얼어붙어 버리 있어야 할 곳에 얼어붙은 피와 살덩이가 매달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미 해병들은 이제 장진호 주위의 산속에서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돼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 뚫린 유일한 길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상이 심한 병사들은 다행히 비행기로 공수될 수 있었습니다. 급조된 활주로를 이용해서 비행기들이 가까스로 이착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패배와 치욕의 겨울에 미군 단일 부대에 의해 취해졌던 가장 용감하고 성공적인 군사 행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장교들은 동해안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렸죠. 남진하는 도중에 어떤 기자가 우리 장군에게 후퇴하는 길이냐고 묻자 장군은 후퇴가 아니라 공격 방향을 바꿨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빠져나오는 15일간은 전투에 연속했으니까요. 사람과 차량의 그 기나긴 행렬은 눈을 헤치며 피를 뿌리며 한 발짝씩 전진해서 바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Air support 장진호로부터의 철수를 가능케 한 것은 공중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계속되는 전투에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량 행렬은 허리가 잘리고 말았죠. 앞쪽의 절반만 무사히 빠져나가는데 난 다행히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빠져나간 부분에 후미에 있었죠. 지원포대와 연대본부 소속 부대들 그리고 중하기 부대들이 함께 철수하게 됐는데 철수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게 불태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대는 가능한 한 모든 걸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해병들이 겪어야 했던 2주간의 고통은 12월 10일경 한반도 동해안의 흥남항에 다다르면서 비로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철수작전에 치러진 대가는 컸습니다. 사상자가 4천여 명이었고 그 밖에 심한 동상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7천여 명이었습니다. 10군단의 차량들은 가능한 한 모두 배에 실렸고 지휘관들은 이제 병력 철수와 환자 구호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가더의 군대는 오직 소화기와 박격포만으로 무장한 중공의 비정규군에 쫓겨 동해안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0군단의 그 스디슨 철수의 마지막 단계를 도운 것은 이 해군 함대의 함포리였습니다. 흥남항에서 해군의 함포 사격이었습니다. 그 탄막 아래선 개미 한 마리 훨씬 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의 매 초마다 호탄이 떨어지면서 그 지역 전체를 갈갈이 찢었죠. 이의 철수는 순전히 해군 덕택에 가능했습니다. As the ships were 배에 미처 실리지 못한 많은 전쟁 물자들은 파괴 전문병들에 의해 모두 폭파됐습니다. 부두에 몰려들어있는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게 우리 임무였죠. 우리 배에는 장교 47명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객실은 12개뿐이었는데 실제로 우리 배에 탄 북한 주민의 수는 약 14,000여 임산부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병력을 태운 마지막 배에 가스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마지막 것은 바로 그 산산조각나는 항구였습니다. 한 달도 채 못 돼서 북한을 해방시키려던 메가더의 희망과 유엔군의 꿈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군단은 철수했지만 아직 북한에 남은 나머지 유엔 병사들은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among the mountains. 중공과 북한 사이에 흐르는 암강 남쪽 산중에는 모택동의 소위 의용군들이 20여만 가량 떼지어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채 그곳으로 향하고 있던 유엔군들은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까맣게 밀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천 명도 더 될 것 같더군요. 우리는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일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중공군은 대적인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여 대단한 전적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길도 없는 산을 통행무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반면 미군은 도로만을 이용해서 행군했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나거나 중공군이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비행기 한 대 제대로 없이 발동기보다 더 무거운 무기를 들고 싸웠던 중공군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해 11월 12월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워커 장군은 궁지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는 부하 장병들의 신뢰를 잃었고 전선 각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관적인 뉴스들로 인해 싸우려는 용기와 의지마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12월 중순 무렵 8군의 제1분대가 또다시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지치고 부상당한 병사들의 길고 긴 행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중공군이 측면 기습을 해올 것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아 병사들을 더욱더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열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1951년 정월에 서울은 두 번째로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고 한성교는 폭파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수도 서울은 불바다가 됐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의 후퇴는 계속됐습니다. 그들 곁에는 또 한 번 고향 땅을 등지게 된 엄청난 인파의 피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공산군이 처음 남쪽을 점령했을 때의 몸서리치는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중공군 치하를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남쪽으로避難을 내려갔습니다. 노약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울 시민들, 대략 한 95%의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남침을 겪은 바 있던 이들은 무슨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공산주의자들을 피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피난민들은 무더기로 기차 위에 올라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움켜잡고 기차에 매달렸죠.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을 그 몇 전에 있었던 유엔군의 북한 진주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공이 애당초 전쟁에 개입했던 것은 아마 유엔군을 중공 국경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곧 모택동은 이 전쟁이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모조리 몰아내고 서방의 자본주의 군대의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편 일본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의 더글라스 메더 유엔군 최고사령관 중공군의 개입으로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한국 주둔 유엔군들의 암흑기라 할 이 무렵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군사적인 수세에 몰려 무슨 도발적인 일이라도 저지를까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수상 애틀리는 트루만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 워싱턴으로 급히 날아갔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겠노라는 비교적 강경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미군 측은 한국전에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핵이라는 기막힌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그것을 이용해 약한 아시아의 공산당을 쳐부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미군이 공산군에 패해 한반도에서 밀려나고 말았더라면 트루만 대통령은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메가더는 미국의 전 군사력, 그중에서도 특히 공군력을 총동원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것은 공군력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군력이 없으면 유엔군의 전세가 훨씬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었죠. 1950년 겨울 유엔군의 전세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무렵 공군 사령관들은 메거더의 군대를 한국에 진주시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둔 유엔군들은 암울하고 비관적인 분위기를 떨치지 못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적군의 공세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후퇴의 속도를 빨리해서 적군의 보급선을 점점 더 연장시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무 유엔군들 사이에서는 젊음과 무기력의 분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월 23일 아침 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장군의 집차가 트럭과 충돌해서 워커 장군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나 할지 워커 장군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의 후임자 2차 세계대전 당시 공수부대 사령관을 지낸 바인 매트 리츠웨이 중장이었습니다. 리츠웨이가 한국에 도착해서 인계받은 것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지 않는 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맥이 풀린 병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맹렬한 기세로 중공군에 대한 일련의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2월 첫 주에 들어온 관측등들의 소식에 의하면 한반도 전역의 유엔군들은 상관에 대한 믿음과 자신들의 전투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충만해 있으며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합니다. 지금 14개 우방국 군대들은 한강과 서울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1951년 초에 몇 주 동안 중공군은 전투 때마다 유엔군 비행기와 탱크, 대포의 위력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유엔군은 공산군을 밀어붙이면서 1마일씩 힘겹게 북쪽으로 다시 진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리츠웨이는 북으로 후퇴하는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극적인 공중 포위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실시한 낙하산 작전은 비록 공산군 포위에는 실패했지만 유엔군을 38선 진군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리퍼, 킬러, 위트그라인더라는 암호명하에 치밀하게 전개된 일련의 작전에 휘말린 중공군은 38선 이부로가 밀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또다시 유엔군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인 50년 10월에 웨이크섬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던 메와 트루만의 정치적 전략적 견해 차이는 이 무렵 거의 극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9일 메가더는 미 의회에 나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전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침식한 공산주의는 곧이어 다른 모든 부분까지 침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굴복한다면 유럽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한꺼번에 물거품되고 말 것입니다. 일단 저쟁에 휘말린 이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우유부단하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했던 트루만 대통령은 이 무렵 한국의 장래에 관한 타연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한국 내에 국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헛되이 잃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들의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고 말입니다. 1951년 4월 11일 메가더는 리츠웨이에게 유엔군 사령관의 자리를 물려주고 도쿄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그의 도전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메가더의 해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인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고 미국인들은 그를 돌아온 영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지구의 반바퀴에 걸친 메가더 장군의 승리의 행진은 뉴욕에 와서 그 절정에 있습니다. 뉴욕 시민은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메가더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루만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발산한 미국인들은 곧 메가더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살아갈 뿐이다. 이 시기에 나오는 노병처럼 본인은 이제 군복을 벗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밀어붙였습니다. (1951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전투원들, 즉 중공군, 한국군, 미군 그리고 연합군들은 한국 중부에 있는 능선 위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의 침략에 의한 한국 전쟁은 미국과 그 동맹군의 참전으로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이 동란이 시작됐던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으로 몇 마일씩 밀고 밀면서 막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치열하게 되자 양측은 거의 마찬가지로 전의를 상실했으며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둘 희망을 포기하고 다만 절망과 참호 뒤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길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을 때 로드 알렉산더 육군 원수가 우리를 방문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곳에 와보니 1914년에서 18년까지 내가 겪었던 전투의 참호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도 물론 많은 참호와 함께 철망과 지뢰가 부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양측은 한반도의 잘록한 허리를 경계로 해서 서로 대결을 지속해왔는데 그것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근 2년 동안뿐만 아니라 지휘관들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상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싸움터에서 유엔군의 힘과 의지와 인내력을 감히 시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1년 6월 소련은 처음으로 서방 측의 휴전 의사를 밝힘으로 정체됐던 국면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첫 단계로서 교정국들 간의 정전과 휴전 조약을 위한 토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8선에서 중립국의 병력을 철수시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양측은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을 하기 위해 유엔 대표단이 소집됐습니다. 개성은 공산 치하에 있던 도시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첫 시작부터 정치적이며 심리적인 이점을 얻기 위해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은 장기화됐고 이때 연합군 측의 통역관 보리스 언더우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개성에 갈 때는 집차에 백기나 뭐 그런 걸 달고 가야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윤 사령부가 투항을 하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첫 회담은 식당 안에 찻집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은 북한 측이 포기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즉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 쪽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그들이 이 일을 2, 3일이 아니면 길어야 2주일 정도면 해결을 지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상을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그 의제를 정하는 데만도 18일이나 걸렸습니다. 북한 측의 제안은 최종적인 결론과 같았습니다. 38도 선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전쟁 포로를 교환하며 외국 군대를 철수하는 거였죠. 이것은 의제라기보단 일종의 결론이란 느낌이었는데 이 결론적인 사항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유엔 사령부가 내놓은 것은 정석인 의제 항목으로 사료되는 것이었습니다. 8월 말 개성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유엔 측에서 때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협상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전투에서 단지 그들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이 소강 상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월 초에 유엔은 새로 협공을 가하게 되고 그리하여 38선 넘어 19마일 정도 앞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공산 측으로 하여금 유엔의 화력 앞에서는 그들이 무력하다는 걸 인식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10월 25일 두 전선 사이에 위치한 판문점의 텐트 속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휴전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홍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결이 이제는 싸움터로까지 확산돼 확성기의 쇳소리가 총알 속을 누비고 흘러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손에 떨어진 9천여 명의 유엔군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의 얘기거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로잡힌 미국인 포로들 중 약 3분의 1이 그들의 안행과 부주의로 죽어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포로들은 1950년의 추운 겨울 유엔군의 후퇴시에 잡혀간 병사들입니다. 유엔군 포로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신변이 어떻게 처리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시련은 북으로 가는 수백만의 행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전혀 마음의 준비 없이 끌려가다시피 한 포로들이라 행군의 도중에서 희생이 컸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 밤 우리가 행군을 시작했을 때 거기엔 길고 긴 병사들의 행렬이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행렬에 가담하는 병사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잘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결국은 낙오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멀리 가버리고 할 수 없이 뒤처지게 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경비병들에게 사살됐습니다. 쏘는 걸 좀 보진 못했지만 표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소리를 말입니다. 북한 측에 사로잡히게 된 미국인 포로들은 그들이 당할 그 무지막지한 만행 세뇌 교육에 견뎌낼 만한 특수 훈련도 받지도 못했고 또한 행동 지침 같은 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압록강 연안에 널리 산재해 있는 영소에서 계급과 피부 색깔로 포로를 분리시켰습니다. 세뇌 교육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로 세분하게 됐습니다. 중공군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서방 친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수용소가 새 질서를 낸 일꾼들의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선전 인쇄물과 영화 그리고 사진 등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철조망 뒤에서는 반적인 포로, 특히 장결은 어떤 점에서는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독방감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들에게 무력감을 주려고 했었고 어떤 경우엔 찰싹찰싹 때려줌으로써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화를 내며 죽음의 모퉁이에서 튀어나와 싸우려고 덤벼들게 만들. 그 당시 수용소 생활에 이런 장면을 스케치했던 영국 포병대의 가이워드 소령 같은 몇몇 사람들은 세계 2차 대전에 이미 그 비참하고 전형적인 포로 생활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전범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죠. 절망이나 광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군관과 군목들을 벗삼아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기에서 힘을 얻었는데 가이워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단 한 사람의 군목인 샘 데이비스는 그로스터인 사제였습니다. 중공군에 의한 포로들의 세뇌기군 너무나 철저했고 중군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포로들의 정치적인 견해마저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제네바 협정 규칙을 지지하고 있던 서방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놀라운, 아니 아주 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의 상공에서 비행기를 잃고 몸만 살아남은 조종사들이 대부분이 그듯이 애팅거도 북한 측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획책한 계속적인 압력을 몇 달씩이나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맨 남단에 있는 섬의 하나인 거제도에서는 전쟁 포로들의 또 다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만 명의 중공군과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한 유엔군 측의 최대 규모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1952년까지 그들의 운명은 판문점에서 신랄한 논쟁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약 6만 명 정도가 북한이나 중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군 측은 그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군 측에서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병사는 모조리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단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수용소의 상태는 더욱 악화이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유물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밖으로 흘러나간 사진과 기사는 수용소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갖가지 무질서한 행파, 우발적인 만행들이 판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던 그 당시 적었어요. 연일 시위에다 단식 투쟁을 하지 않나 공산주의 깃발을 휘날리며 스탈린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포로들은 말뚝으로 칼도 만들고 도리깨 창도 만들었어요. 그들은 수용소 내에서 인민 재판을 여는가 하면 그들의 동족을 살인하고 또 군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는 포로들이 수용소 소장을 납치해가지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는 것이었죠. 위험한 고비였. 연합군은 이제 싸움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승리를 얻는다기보다는 단순히 협상. 그런데 중공과 북한 측에서 나온 협상 대표들은 협상한 유리한 카드로 거제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미군은 일선 부대를 대량으로 투입해서 거제도와 다른 수용소들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아 포로를 사람으로서 시위를 진압시켰던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벌이고 있는 지루한 싸움의 진력이 났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가장 뚜렷한 기념을 남은 것은 쌍방의 저선 뒤에 산더미처럼 쌓인 반피더미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피차가 난공불락이라고 호언하는 지에 계속해서 포탄을 쏘아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2년 10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다가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약속한 극동 방문을 재빨리 실행했습니다. 그는 한국 지도자인 이승만 씨와 전략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휴전을 논의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정말 그렇게 할 뜻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공산주의자들은 그가 능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판문점에서 회담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쓸모없이 어리석은 짓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52년 가을부터 1953년 봄에 이르기까지 우리만에 끝난 회담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마침내 환자와 부상자들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물론 그에 대해서는 피차간 아무런 이유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소폭 교환 작전이 전개되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포로 송환에도 서명을 했으며 그 후 7월에는 휴전협정도 조인되었습니다.
One factor 중공군에게 억류돼 있던 나머지 포로들의 송환이 계속 진행되던 한 가지 요인은 유엔군 측에 들어와 있는 수천 명의 공산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거제도에서는 포로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이 각각 주도권을 잡으려는 소문이 번져 긴장은 은 무엇이건 뭐나 마시지 않았으며 그걸 텐트 밖으로 내던졌죠. 그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당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차로 우리들의 신념을 바뀌고 중국으로 다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대부분 문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그 문제는 끝이 났었죠. 그러나 1953년 6월에 평화협정의 중요한 장애가 된 것은 한국 측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통일시키지 못한 채 협정을 수락하려는 유엔 측 태도에 격분해 우린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의 웅변술의 자극을 받아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쾌감이 팽배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휴전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서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우정이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이 대통령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 반공포로 2만 5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남한의 대통령은 마지못해 휴전협정을 묵인한다는 제스처를 보였던 것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아침 음산한 날씨를 헤치며 유엔 대표단은 휴전협정을 조인하기 위해 회담 장소인 판문점으로 날아갔습니다. 휴전 회담이 시작된 후로 575회 회담을 통해서 무려 1,800만 개의 낱말이 교환됐습니다. 그것은 아주 괴롭고 수치스러우며 또한 아주 불안전한 종결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공군에게 억류돼 있던 12,000명의 포로들조차도 그들의 시련 그런가 하면 영국인들은 완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훈련이나 아니면 석역 연습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에 대해 조금 더 감동적인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돌아가게 된 7만 6천 명의 공산 포로들은 자기들이 수감돼 있을 때 당성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결사적으로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이쪽에서 준 것은 무엇이든 모조리 팽개쳐 버렸으니까요. 그들은 만일 자기들이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면 북에 들어가서 비판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만 2천 명의 포로가 남아있기를 원했고 그 결과로서 중공군 반공 포로들은 대부분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2년간의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포로 21명과 영국인 포로 1명만이 중공행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소속 국가들은 혐오감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해명을 했다고 나섰습니다. 공산 사회에 살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단 한 사람 영국 병사는 앤드류 콘드런 해병님. 공산주의 세뇌 교육에 완강하게 저항했던 월터 메이어 등이 같은 포로들은 이 변절자들의 동기를 경멸했습니다. 회부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입니다. 이 이상주의자들까지도 환멸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곳에 남았던 포로들은 거의 다 몇 년이 지나자 몇 사람씩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면해 준 것이죠. 적어도 전선의 양쪽에 주둔해 있는 병사에게는 휴전협정이 순수한 기쁨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중공군 역시 전쟁이 끝난 데 대한 그들의 기쁨이 우리보다 못지않다는 사실을 숨겨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싸움에 승산이 있었다면 휴전 설득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어쩐지 그들의 나라가 서먹서먹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벤 밀러의 노래를 들으며 고향을 떠났던 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시대에 돌아온 것이죠. 그들에 대한 잠깐 동안의 환영이 있은 후 고통받은 그들의 존재는 곧 잊혀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그리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돌아온 깨끗이 잊어버린 거죠. 많은 신문들이 우리와 모두를 화해합니다. 사실 그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요. 병사들이 싸움을 멈춘 현선은 35년 후인 지금까지도 두 나라 사이의 불안한 분계선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는 70만 인민군이 아직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요새 건너편에는 3만 명의 미군과 50만의 한국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5만 명의 군대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끊임없는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산 침략의 위험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공의 위협이 축소됐습니다.
오늘날 지난날의 격전지를 둘러보고 전사한 공지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온 퇴역 군인들은 그들이 1953년에 그 폐허의 잿더미 위에 한국인들이 이루어놓은 빛나는 부흥상에 눈이 부시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